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53층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 수십 명의 양복 차림. 기업인들이 긴 회의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의 수장이 직접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에 재계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든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생수병과 두꺼운 계약서 묶음이 놓여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수억 원짜리 거래가 오가는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분위기의 회의실 한가운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의자에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는 어디서 봐도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양복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 아이가 회의 테이블 한쪽에 놓인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더니 작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아이의 손끝이 멈추자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커피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라 불리는 백발의 노인이 그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수십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이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그 노인을 올려다보며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대체 저 아이는 누구이며 화면에 뜬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다던 그 억만장자는 10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버스를 2번은 갈아타야 닿는 작은 마을. 논밭 사이로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유일한 랜드마크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뼛속까지 파고드는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마을이었죠. 강민준이라는 10살짜리 소녀는 그 마을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고 어머니는 민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민준이의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트북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허리가 굽은 72살 외할머니 강순덕 할머니뿐이었죠.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며 배추며 계절마다 심는 것이 달랐지만 할머니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점점 더 굽어가는데도 할머니는 단 하루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싸준 김밥 한 줄을 가방에 넣고 30분을 걸어서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흘길이 질퍽거려서 신발이 젖었지만 민준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이 즐거웠냐고요? 민준이는 아마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 민준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혼자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죠. 아이들이 민준이를 놀리는 건 거의 매일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제 엄마 아빠 없대. 할머니랑 사는 거지래. 아이들은 잔인했고 민준이는 그때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올라오려는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았죠. 한 번은 같은 반 남자아이가 민준이의 가방을 낚아채 운동장에 내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김밥이 흙바닥에 쏟아졌고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아 흙 묻은 김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요. 그 김밥이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거라는 걸 그 아이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도 민준이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나서지는 않았죠. 시골 학교의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민준이네 형편을 다들 알았고 안 됐다는 말은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래서 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10살짜리가 이미 알아버린 거죠. 그런 민준이에게도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마을 도서관에 들르는 시간이었죠.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마을회관 옆에 붙은 작은 방 하나짜리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컴퓨터 한 대, 화면이 누렇게 변색된 구형 모니터에 부팅하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리는 그 컴퓨터를 민준이는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 게임을 하러 왔지만 민준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됐거든요. 뭔가에 푹 빠진 사람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때로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민준이가 그 컴퓨터 앞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마을 사람들 중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사람도 없었고요. 도서관을 관리하는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조용히 앉아 있으니 그저 얌전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끓여놓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좁은 방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이불을 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 늘 민준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도 수고했어. 민준이는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느꼈지만 할머니의 그 거칠고 따뜻한 손만큼은 언제나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할머니의 기침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등을 구부리고 기침을 하는 할머니를 보며 민준이는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할머니는 늘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죠. 밀린 병원비 고지서가 신발장 서랍 안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큰 회사가 이 마을 땅을 사들이려 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소문은 몇 년에 한 번씩 돌다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그 작은 집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돈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처음엔 그저 뜬소문이려니 했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넥스코어라는 IT 기업이 이 마을 일대를 통째로 사들여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마을 이장은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고 몇몇 주민들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보상금이 얼만데? 제대로만 받으면 면 소재지에 집 한 채는 살 수 있다던데.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기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반응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회관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대문을 닫고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가 시집와서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고 민준이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준 곳이기도 했죠. 마루 기둥에는 민준이 어머니의 어릴 적 키를 표시한 연필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보낸 사람들의 흔적이 벽마다, 마루마다 배어 있는 기억 그 자체였으니까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민준이의 방식이었거든요. 그 무렵 할머니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기침 소리에 민준이가 잠에서 깨는 날이 잦아졌고 어느 날은 할머니가 기침을 하다 마루에 주저앉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가 할머니 등을 쓸어주자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지만 감기가 아니라는 건 민준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몰래 신발장 서랍을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대여섯 장 겹쳐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죠. 민준이는 고지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서랍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고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5시쯤 집에 돌아갔는데 요즘은 7시,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섰죠. 도서관 관리 할아버지가 불을 끌어왔다가 아직도 앉아있는 민준이를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늦게 들어오는 민준이에게 뭘 하고 다니냐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그냥 도서관에서 책 읽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물론 책을 읽은 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컴퓨터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마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과 측량 장비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할머니 집 쪽을 가리키며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10살짜리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밭에서 캔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 갔다 왔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안 팔 거지? 할머니의 물을 다듬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한참 바라보다 무껍질에 다시 칼을 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절대로.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잠깐 스쳤던 걱정의 그림자를요. 병원비는 쌓여가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할머니가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현실은 할머니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비도 집도 10살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한 남자가 전용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세계 IT 업계를 뒤흔든 거물 리처드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에 나타난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이장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은 주민들에게 보상 계약서라는 것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가 빼곡했고 보상금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서명을 했고 어떤 집은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한 집들도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종이 한 장에 넘기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순덕 할머니 집에도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계약서를 내밀며 보상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팔아요.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 큰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인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넥스코어의 대표 박태호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을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허름한 곳에 세계 최첨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니 우습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측근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자기 소유지를 점검하는 주인 같았습니다. 박태호는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서명 안 한 집이 몇이나 되죠? 이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너 집 됩니다. 그 중에 강순덕 할머니네가 제일 완강해요. 박태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할머니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할머니 한 분이 뭘 어쩌겠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투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태호에게 이 마을은 사업 부지일 뿐이었고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 집 앞에 포클레인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할머니 집을 바로 부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옆집,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마치고 떠난 빈집을 철거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기계가 바로 옆에서 굉음을 내며 벽을 무너뜨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었습니다. 의도된 것이었죠. 안 팔면 이렇게 된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와르르. 이웃집이 무너지는 소리.
수십 년을 이웃으로 살았던 그 집이 삽시간에 자네가 되는 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에도 그대로 울렸을 겁니다. 할머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그 광경을 보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귓전을 때렸고 흙먼지가 바람에 실려 할머니 집 마당까지 날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먼지를 맞으며 포클레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마루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지 못한 척하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민준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죠. 할머니가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지킬게. 할머니는 그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10살짜리가 무얼 지킨다는 건지.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 관리 할아버지가 불을 끄겠다고 말했을 때도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다고만 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어차피 게임이나 하는 거겠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민준이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던 것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영어가 빼곡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민준이의 손가락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서관 안에서 모니터의 푸른 빛이 민준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10살짜리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인천공항에 한 대의 전용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수십 명의 수행원과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죠. 세계 IT 업계의 전설 리처드 제임스 윌슨. 그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제임스 윌슨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전체가 윌슨테크 측에 의해 통째로 예약되어 있었고 복도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조차 그 층에는 허가 없이 올라갈 수 없었죠. 리처드는 그날 아침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껴 들어오고 있었죠. 수행비서 제임스 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넥스코어 박태호 대표와 첫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그런 리처드의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5년 가까이 리처드 곁에서 일하면서 그가 말이 없을 때가 오히려 머릿속이 가장 바쁘게 돌아갈 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임스에게는 리처드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을 앞두고 리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사업 출장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리처드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유난히 없었습니다. 무언가 사업 이상의 것이 그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임스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27층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넥스코어와의 첫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박태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양복에 금색 커프스 단추, 손목에는 누가 봐도 알아볼 만한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는 리처드에게 악수를 건네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만큼은 넘쳤습니다. 리처드는 악수를 받으며 박태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시선에 박태호가 잠깐 움찔했지만 곧 웃음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팅은 넥스코어의 사업 현황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박태호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며 자사의 성장세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죠. 매출 성장률, 기술력, 미래 비전까지. 하지만 리처드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둥 테이블 위에 물컵만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충남 지역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리처드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 부지 확보는 완료됐습니까? 리처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통역을 거쳐 질문을 전해 들은 박태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일부 주민동의 절차만 남았는데 곧 마무리될 겁니다. 거의라는 단어에 리처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죠. 미팅이 끝난 후 리처드는 스위트룸으로 돌아가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제임스가 미팅 요약 보고를 하려는데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뭔가 감추고 있어. 제임스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의 직감은 사업에서도 유명했으니까요.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면서 길러진 감각이었죠. 부지 확보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임스는 넥스코어의 충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던 중 윌슨 테크 본사 보안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윌슨 테크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감지됐다는 것이었죠. 해킹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윌슨 테크의 보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전문가들이 설계한 시스템이었죠. 그런 시스템의 빈틈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안팀은 접근자의 흔적을 추적했고 단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접근자가 남긴 디지털 서명, 고스트10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해외 보안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는 존재였죠. 하지만 정체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고스트10이라는 존재가 보통 수준의 해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리처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찾아.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같은 시각 충남의 작은 도서관에서 민준이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넥스코어의 충남 개발 프로젝트 관련 내부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가격 조작, 허위 환경 영향평가, 주민 동의서 위조, 하나하나가 심각한 불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서류들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10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리처드의 명령이 떨어진 후 제임스는 곧바로 윌슨 테크 본사 보안팀과 합동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고스트 10. 해외 보안 커뮤니티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 제임스는 이 인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디지털 흔적을 쫓았습니다. 보안팀이 찾아낸 것은 아주 미세한 단서들이었습니다. 고스트10이 접속한 시간대 패턴, 사용한 우회 경로, 남겨진 코드의 스타일. 전문가들은 코드를 분석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력은 분명 세계 최정상급인데 코드 사이사이에 아마추어 같은 흔적이 섞여 있었던 거죠. 마치 독학으로 배운 사람 특유의 패턴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해커라면 절대 쓰지 않을 방식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의 천재성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정석을 모르면서도 정석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추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고스트10은 여러 나라의 서버를 경유해서 접속했지만 보안팀은 끈질기게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제임스는 처음에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한 해커가 충남 시골에 있다고요? 하지만 보안팀은 3번을 재확인한 후에도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접속 지점은 충남 홍성군의 한 공용 네트워크, 구체적으로는 마을 도서관의 인터넷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3시간 가까이 달려 그 마을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목적지는 허름한 마을회관 옆에 붙은 작은 건물이었죠. 간판에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제임스의 눈에는 도서관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낡은 책장 몇 개가 서 있었고 구석에 오래된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건 해커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의자에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어떻게 봐도 초등학생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제임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코드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아이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놀랍게도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눈으로 제임스를 올려다봤죠. 제임스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추적 과정이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세계 최고 보안 시스템의 빈틈을 찾아낸 천재 해커 고스트10. 그 정체가 이 시골 도서관의 10살짜리 아이라니. 제임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너 고스트10이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잠시 제임스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윌슨 테크 보안팀 전원이 달려들어도 찾지 못한 취약점을 이 아이가 시골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떼고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이요. 제임스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억만장자에게 당신의 보안 시스템을 뚫은 사람이 10살짜리 시골 소년이라고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제임스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가 받자 제임스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스트10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했는지 리처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보내. 전화가 끊어진 후 제임스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다시 컴퓨터를 향해 돌아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임스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뭐지? 이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리처드가 이 아이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답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는 수행원 대부분을 호텔에 남겨두고 제임스와 단둘이 차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경호원도 없이 시골 마을로 향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경호를 제안했지만 리처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야. 군대를 끌고 갈 필요는 없어.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리처드의 시선이 창밖에 고정됐습니다. 푸른 논 사이로 난 좁은 길, 낡은 지붕의 시골집들, 먼 산자락에 걸린 구름. 리처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백미러로 리처드를 흘깃 보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할 때면 날카롭기 그지없는 그 눈이 지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풍경이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3시간 가까이 달려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멈추자 리처드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싼 구두가 흙길을 밟았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하지만 리처드의 표정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앞장서 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문은 닫혀 있었죠. 아직 학교가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리처드는 이미 도서관 앞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낮 시간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밭에 나가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느긋하게 앉아 있었죠. 리처드는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껴 들어오고 어딘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작은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커다란 가방을 등에 맨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죠. 리처드는 발을 멈추고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걸음이 느려졌죠. 양복 차림의 외국인 노인과 어제 도서관에서 만났던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원래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리처드는 민준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보안을 뚫은 천재가 이 작은 아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리처드의 눈에 전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이의 눈. 리처드는 민준이의 눈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숨이 살짝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맑고 큰 눈동자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하지만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누군가의 눈을 닮아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제임스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봐. 왜 우리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제임스가 한국어로 질문을 전했습니다. 민준이는 리처드를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임스가 통역하자 리처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뚫은 이유가 고작 그것이라는 건가. 리처드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처음 컴퓨터를 만졌을 때와 똑같은 대답이었으니까요. 리처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건 안 건드렸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회사 시스템은 안 건드렸어요. 하지만 넥스코어는 달라요. 제임스가 통역하자 리처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넥스코어, 무슨 뜻이지? 민준이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에서 저장해둔 것이었죠. 여기에 다 있어요. 넥스코어가 이 마을에서 한 일들이요. 리처드는 그 작은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 한 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이 아이의 눈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건지 리처드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USB를 받아들며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그리고 한 번 더 민준이를 내려다본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멈추더니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부모는?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봤습니다. 리처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떨림의 의미를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임스가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넥스코어의 충남 개발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토지 매입 가격 조작, 환경 영향평가, 허위 작성, 주민 동의서 위조. 어느 하나만으로도 형사 고발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걸 전부 찾아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리처드에게 보고하자 리처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넥스코어 건은 법무팀에 넘겨. 그리고 나는 내일 다시 그 마을에 가야 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고스트10 때문입니까? 리처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스트10 때문인 것도 맞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의 눈을 본 이후로 리처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의 조각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리처드는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제임스와 단둘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도서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작은 집 한 채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빗자루를 움직이는 뒷모습이었죠.
제임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민준이의 외할머니 강순덕 씨입니다. 리처드는 걸음을 멈추고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 양복 차림의 외국인이 서 있는 걸 보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리처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빗자루가 마당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리처드도 할머니를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에서도 뭔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리처드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상황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통역했지만 리처드는 할머니의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좁은 마루에 올라앉자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상자를 여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편지 봉투, 작은 브로치,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할머니가 사진을 꺼내 리처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밝고 큰 눈, 수줍게 웃는 인매. 리처드의 눈이 그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의 두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 같은 것이었죠. 사진 속 여인. 40여 년 전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하던 시절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귀국 명령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 리처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통역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동생이에요. 이름은 강순이. 당신이 떠난 뒤에 딸을 낳았어요. 리처드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딸.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낳고 몇 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요. 그 아이가 서영이에요. 서영이는 자라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도 민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민준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리처드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두고 온 사랑이 자신의 딸을 낳았고 그 딸이 손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어제 만난 그 아이 강민준이라는 것.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민준이의 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눈과 똑같았던 그 맑고 큰 눈동자.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끌림의 정체. 그것은 피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던 그 냉철한 사업가가 시골집 좁은 마루에 앉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감당해온 비밀의 무게가 그 순간 비로소 내려진 것이었죠. 한참이 지나 리처드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와. 며칠 뒤 서울 최고급 호텔 53층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넥스코어와 윌슨테크의 합병 최종 협상 자리였죠. 박태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만 넘기면 세계적인 기업과의 합병이 성사되고 충남 프로젝트도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는 양측 임원진과 법무팀, 재무팀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 계약서, 묶음과 고급 생수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듯 보였죠.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은 10살짜리 아이. 강민준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직접 데려온 것이었죠. 박태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아이가 왜 있는 거냐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리처드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테이블 한쪽 자리에 앉히자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가 통역했죠.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민준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가져온 노트북을 열고 작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민준이의 노트북 화면이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넥스코어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 조작 내역, 허위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위조된 주민 동의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이런 걸? 리처드가 차가운 눈으로 박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추고 있던 것들입니다. 합병은 없습니다. 박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의실에는 윌슨테크의 법무팀이 준비한 고발 서류가 돌아가고 있었죠. 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그의 측근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그 기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민준이의 손가락이 다시 자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스크린 가득 젊은 한국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밝고 큰 눈,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민준이의 엄마 강서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중 유일하게 엄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었죠. 민준이가 언젠가 할머니 몰래 스캔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올려다봤지만 그 사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셋뿐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집에서 흑백 사진으로만 봤던 순이의 모습과 겹쳐지는 딸 서영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딸,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딸. 리처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처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눈이 외국 사람처럼 예뻤대요. 제임스가 통역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리처드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난 리처드는 한 걸음, 두 걸음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시골에서 온 10살짜리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두 팔로 작은 몸을 꽉 감싸 안았죠.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이 40여 년간 쌓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처드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작은 두 팔을 들어 리처드의 목을 감쌌습니다.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피 속에 이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엄마가 닮았다는 그 외국인의 예쁜 눈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 회의실의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의 무게만큼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리처드가 민준이를 놓아주고 젖은 눈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미소에는 10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태호의 불법은 세상에 드러났고 마을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지켜졌고 밀린 병원비도 해결됐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찾은 가족이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백발의 억만장자와 허리 굽은 할머니 그리고 10살짜리 소년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 풍경. 세상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그 장면이 그들에게는 평생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낡은 옷을 입은 시골 소년이 세상을 바꿀 천재일 수도 있고 냉정한 억만장자의 가슴 속에 40여 년간 울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으니까요.